70평생 이런 수모는 처음이네. 경찰도 변호사도 다 외면했지만 엄마는 절대 포기 안 해. 진짜 악당이 따로 있었구나. 저는 서울 인사동에서 30년째 한복 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딸이 팔에 시퍼런 멍을 들고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이 팔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위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때렸는데 어쩌실 건데요? 경찰은 저를 외면했고 변호사는 등을 돌렸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 정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7살 손자가 그린 그림 속 엄마의 팔에는 검은 멍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자꾸 아파해요. 63세 할머니인 저는 딸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파헤칠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순희, 올해 63세입니다. 서울 인사동 골목 한쪽에서 30년째 한복 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개, 비녀, 전통 장신구들을 파는 작은 가게지만 제게는 평생의 삶이 담긴 곳입니다. 남편 박영수를 떠나보낸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든든한 어깨를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딸 지연이는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 자격증까지 땄죠. 5년 전 강민호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민호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예의 바른 태도, 경제력까지 갖춘 사위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지연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할게요. 딸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손자 준우가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망울을 가진 아기, 제 품에서 잠든 준우를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년 전부터였습니다. 지연이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올 때마다 웃음이 줄어들었고 말수도 적어졌습니다. 물어보면 괜찮아요. 엄마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부부 사이의 일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10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고 저는 새로 들어온 한복 놀이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매듭과 옥 장식이 달린 놀이개를 선반에 올려놓는데 가게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엄마, 지연이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긴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10월 말이면 서울은 꽤 쌀쌀한데도 얇은 천 소재였습니다. 지연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점심은 먹었어? 저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놓으며 팔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퍼런 멍이 팔목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보라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멍은 최소 며칠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아, 그게 뭐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는 화들짝 놀라며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집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35년을 키운 딸의 거짓말을 모를 제가 아닙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기는 멍이 저런 모양일 리 없습니다. 손가락 자국, 누군가 세게 잡아당긴 흔적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딸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준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7살 손자는 언제나 밝은 아이입니다. 통통한 볼에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준우는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이 제일 잘 그렸대요. 그래, 우리 준우가 최고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계속 지연이의 팔을 향했습니다. 지연이는 서둘러 긴 가디건을 꺼내 입었습니다. 엄마, 준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지연아, 앉아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렴. 괜찮아요. 급한 거 사야 해서요. 딸은 서둘러 가게를 나갔습니다.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우는 제 옆에 앉아 가방에서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 그림 그릴게요. 그래, 우리 준우. 예쁘게 그려봐. 저는 준우 옆에 앉았습니다. 손자는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집 한 채, 나무 한 그루, 그리고 사람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준우가 그린 여자의 팔에 검은 색연필로 뭔가를 칠하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그게 뭐니? 엄마요. 엄마 팔에는 보라색이 있어요. 손자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우야, 엄마 팔이 왜 보라색이야? 준우는 그림을 그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밝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몰라요, 할머니. 그냥 엄마가 자꾸 아파해요. 누가 엄마를 아프게 했어?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손으로 색연필을 꽉 쥐었습니다. 7살 아이의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무서웠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준우를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레몬차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0분쯤 지나 지연이가 돌아왔습니다. 마트 봉지를 들고 있었지만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준우 데리고 갈게요. 지연아, 저녁이라도 먹고 가렴. 아니요, 민호 오빠가 일찍 들어온대요. 저녁 준비해야 해요. 민호, 사위 강민호. 그 이름을 들으니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괜찮은 거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연이와 준우가 떠난 후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사진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얼굴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위 강민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민호야, 지연이 팔에 멍이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뭐, 제가 때렸는데 어쩌실 건데요, 장모님?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들으셨잖아요. 제가 지연이를 때렸어요. 그게 어쨌다는 건데요? 장모님이 뭘 하실 건데요? 민호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조롱하는 듯한, 저를 무시하는 듯한 그 말투에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 정말 할 말 끝나셨으면 전화 끊겠습니다. 바쁘거든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감히 제 딸에게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건 무력감이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63세 할머니, 인사동에서 한복 소품이나 파는 늙은 여자가 대기업 사장인 사위를 상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인사동 골목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고 술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게 평범한 밤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지옥이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게를 열기 전 옆집 김순자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순자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은 68세로 이 동네에서 50년을 사신 분입니다. 순이야,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언니, 혹시 어제 지연이 본 적 있어요? 순자 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맞지. 저녁 5시쯤 골목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 내가 괜찮냐고 물었더니 고개만 젓고 가버리더라.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민호는 못 봤어요? 그 사람? 밤 11시쯤 검은 차 타고 지나가는 거 봤어. 엄청 빨리 달리더라고. 위험하게. 순자 언니의 말에 제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을 때 지연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준우도 집에서 쉬게 할게요. 감기? 아니었습니다. 지연이는 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손님을 받았지만 마음은 딸에게 가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6시가 됐을 때였습니다. 가게 앞에 검은 벤츠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정숙, 민호의 어머니였습니다. 65세의 그 여자는 언제나 명품 옷을 입고 도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강정숙은 가게를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이런 데서 장사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 말투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좋아해서요. 그래요? 근데 며느리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지연이 말이에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버거워하고 아들한테 집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며느리는 애만 낳으면 쓸모없어요. 솔직히 이제 준우도 컸는데 지연이가 꼭 필요한가 싶어요. 강정숙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애만 낳으면 쓸모없다니 그게 무슨... 아, 실례했나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거예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강정숙은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벤츠는 소음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애만 낳으면 쓸모없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 집안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딸을 구해야 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월요일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가게 문에 휴무 안내문을 붙이고 종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는 인사동에서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입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신고하러 온 사람들, 민원인들, 경찰관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민원실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박순희님, 이번 상담실로 들어오세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뒤에 앉은 사람은 이승철 형사였습니다. 48세쯤 되어 보이는 그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우리 집에 왔던 사람입니다.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명절 때마다 제가 만든 송편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이 형사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웃지 않았습니다. 승철아, 너 잘 지냈니? 네, 그럭저럭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준우가 그린 그림을 꺼냈습니다. 엄마의 팔에 검은 멍이 그려진 그 그림. 우리 딸이, 지연이가 사위한테 맞고 있어요. 이 형사는 그림을 잠깐 쳐다보더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확실해요? 확실해요. 제가 직접 봤어요. 팔에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본인이 신고했나요? 지연이가? 아니요, 지연이는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이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 딸이 맞고 있는데 증거가 있어야죠. 병원 진단서라도 있어요? 없어요. 지연이가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이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부부싸움은 가정 내에서 해결하셔야 해요. 부부싸움이요? 이게 싸움이에요? 폭력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상담실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이 형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여기 경찰서예요. 승철아, 내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정의를 지키는 게 경찰이라고 했잖아. 어머니, 그건 옛날 얘기고요. 이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민호 씨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건드리면 어머니만 힘들어지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분은 이 지역 유지예요. 경찰서에도 아는 사람 많고 시청에도 줄이 닿아 있어요. 어머니가 괜히 신고했다가 오히려 지연이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 형사의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집안일은 집안에서 조용히 해결하시라는 겁니다. 이 형사는 문을 열어 저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멍하니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바람보다 더 차가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인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안 된다면 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유명한 변호사, 여러 법률사무소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 정석이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최준영, 53세. 서울대 법대를 나와 검사를 지냈고
수많은 승소 기록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석입니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떤 사안이신가요? 가정폭력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어요. 강남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 틈에 끼어 흔들리며 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법무법인 정석은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 25층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 가죽 소파,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들. 저는 제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웠습니다. 예약하신 박순희 님이신가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쯤 기다렸을 때 안쪽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최준영 변호사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 다려진 정장에 반짝이는 금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연이의 멍, 민호의 오만한 태도, 경찰의 외면. 최 변호사는 듣는 내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박순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강민호 씨는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그분 회사와 저희 법무법인이 거래처예요. 계약서 검토나 법률 자문을 해드리는 사이죠.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최 변호사는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연락해보세요. 하지만 그는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승산이 없어요. 왜요? 강민호 씨는 인맥이 넓어요. 경찰, 검찰, 판사들까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싸워봤자 박지연 씨와 손잡음만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법정까지 간다면 강민호 씨 측에서 박지연 씨의 과거를 파헤칠 거예요. 정신과 치료 기록이라든가 우울증 약 복용 여부라든가 그런 걸로 신빙성을 떨어뜨리죠.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게 현실입니다. 박순희 씨. 돈과 권력이 있는 쪽이 이기는 게 법정이에요. 최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조언은 조용히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싸우지 마세요. 저는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도 안 되고 변호사도 안 됩니다. 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녁 6시 저는 강남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에서 저는 너무나 작고 무력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응, 엄마 강남에 볼 일 있어서 나왔어. 엄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연아, 민호 오빠가 알면 더 화낼 거예요. 제발요, 엄마.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민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따져야 했습니다. 강민건설은 15층짜리 빌딩을 통째로 쓰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사장님 만나러 왔어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사장님 장모예요.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시만요. 그는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쯤 지나 젊은 남자 직원이 내려왔습니다. 박순희 님이세요? 네. 사장님께서 10분 드린답니다. 12층으로 올라오세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넓은 복도를 지나 사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한 손으로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지연이를 왜 때리니? 또 그 얘기예요? 민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장모님, 제가 지연이를 때린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어떻게 아내를 때릴 수가 있어? 민호는 비웃었습니다. 지연이가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저녁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설거지도 안 돼 있고 집은 엉망이었어요. 그게 때릴 이유가 돼? 장모님은 모르시겠죠. 제가 밖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집에 들어왔을 때 편안해야 하는데 집안이 엉망이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지연이는 내 아내야. 내 소유물이 아니라고. 아내니까 남편 말을 들어야죠.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경찰에 신고하든 변호사를 쓰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는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장모님은 이길 수 없어요. 이 형사도 제 친구고 최 변호사도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 동네에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 그리고 만약 장모님이 계속 이러시면 저는 지연이와 이혼하고 준우는 제가 데려갈 거예요.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준우를? 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자신 있어요. 지연이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니까요. 법원에서도 아버지 손에 키우는 게 낫다고 판결할 겁니다. 민호의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장모님. 저 바쁘거든요. 저는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경찰도 변호사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움직일수록 지연이와 준우가 더 위험해집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밤 9시였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지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아, 너 여기 왜? 지연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엄마가 회사까지 찾아갔다고. 지연아, 엄마, 제발 그만해요. 제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그날 밤 지연이는 제 집에서 잤습니다. 준우도 함께 왔습니다. 한밤중 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준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야, 왜 안 자니?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말할 게 있어요. 뭔데? 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번에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나서요. 응. 아빠가 혼자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막 울면서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잘 안 들렸는데 미안하다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준우를 쳐다봤습니다. 민호가 울었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를 때리고 나서 우는 남자라니.
준우야, 할머니랑 같이 자자. 네, 할머니. 저는 준우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정말 악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연이와 준우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엄마, 조심해요. 민호 오빠한테 들키면 안 돼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오전 10시 저는 다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민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강정숙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장모님이 왜 여기까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강정숙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들여보냈습니다. 거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고급 가구들, 큰 TV, 값비싼 그림들.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지연이를 때리는 걸 알고 계세요? 강정숙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알죠.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건가요? 어쨌다니요? 며느리가 잘못했으니까 아들이 혼낸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장모님, 요즘 젊은 여자들은 버릇이 없어요. 지연이도 마찬가지고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입만 살았어요. 강정숙의 말투는 차갑고 도도했습니다. 준우 키우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못하고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그래도 때리는 건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죠.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쪽에 있어요. 강정숙이 가리킨 복도로 갔습니다. 화장실을 지나 안쪽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피고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였습니다.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하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들춰봤습니다. 그런데 통장 사본 마이너스 예금주 강정숙, 비자금 관리 내역서, 골드만 은행 해외 계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더 들춰보니 민호 회사의 거래 내역서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액들이 이상했습니다. 실제 계약금보다 몇 배나 부풀려진 숫자들, 그리고 그 차액이 강정숙의 계좌로 입금되는 기록.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의 집 서재를 함부로 뒤지면 어떡해요? 강정숙은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저는 황급히 집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을 본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회사 돈이 시어머니 계좌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강정숙의 집에서 나온 저는 한참을 거리를 헤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서재에서 본 그 서류들, 비자금 관리 내역서, 해외 계좌, 민호의 회사 돈이 시어머니 계좌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 일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닌 것 같아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물건들 사이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떤 이름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김태수? 남편이 생전에 자주 이야기하던 친구였습니다. 20년 전 김태수가 억울한 횡령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섰을 때 남편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 그를 무죄로 만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형님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김태수가 눈물 흘리며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수 씨인가요? 저, 박순이에요. 박영수 아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부인이시라고요? 네, 맞아요. 아,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형님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10년 전에요. 제가 장례식에도 못 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이의 멍, 민호의 폭력, 경찰과 변호사의 외면, 그리고 강정숙의 서재에서 본 이상한 서류들까지. 김태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내일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어디에요? 서초동에 있어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태수 씨. 아닙니다. 형님께 받은 은혜, 이제라도 갚을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오전 10시, 저는 서초동에 있는 김태수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빌딩 3층이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법무법인과는 달리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태수가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60세쯤 되어 보이는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형수님, 어서 오세요. 태수 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요. 김태수는 커피를 따라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내용, 밤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요? 형수님이 본 그 서류들, 심상치 않습니다. 김태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비자금 관리 내역서, 해외 계좌. 이건 명백한 횡령의 증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이요? 네, 강민호 씨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어머니 계좌로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민호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김태수는 펜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조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요? 한 달쯤요. 강민건설의 재무 기록, 계약서,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정말 고마워요. 형님께 받은 은혜, 이제 갚을 때가 됐습니다. 김태수의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을 맞으며 평소처럼 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지연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녁 6시쯤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오늘 집에 갈게요. 왜? 무슨 일 있어? 민호 오빠가 출장 갔어요. 일주일 동안 부산에 있대요. 그래. 그럼 준우 데리고 와. 네, 엄마. 1시간 후 지연이와 준우가 도착했습니다. 준우는 학교 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으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준우 배고프지? 할머니가 김치찌개 끓였어. 와, 좋아요. 저녁을 먹으며 저는 지연이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딸의 팔에는 아직도 희미한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요즘 민호가 어때? 괜찮아요, 엄마. 때리진 않아? 지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끔 제가 실수하면요. 실수? 설거지를 제때 안 했다거나 저녁을 늦게 준비했다거나.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실수니? 그런 건 실수가 아니야. 엄마, 제가 좀 더 잘하면 돼요. 딸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뇌당한 것 같았습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무리 내가 실수를 해도 남편이 너를 때릴 권리는 없어. 엄마, 약속해. 만약 또 때리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 알았지? 지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와 준우는 제 집에서 잤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지연이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왜 안 자니? 엄마, 딸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저 무서워요. 민호 오빠가 출장 갔다 오면 또 화낼 것 같아요. 왜? 제가 허락도 없이 엄마 집에 왔잖아요. 알면 화낼 거예요. 그럼 말하지 마. 거짓말하면 더 화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꼭 너를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뭘 할 수 있어요? 경찰도 안 도와주고 변호사도 안 도와주잖아요. 엄마한테 방법이 있어. 지연이는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방법? 아직은 말 못해. 하지만 엄마를 믿어. 그날 밤 저는 지연이가 잠들 때까지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온다는 날 지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집에 가야 해요. 조심해, 지연아. 네, 엄마. 그날 저녁 김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뭔가 발견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예요?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둘러 김태수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민건설의 비리 증거입니다. 김태수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 조작. 실제 공사비보다 2배에서 3배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그 차액은? 시어머니 강정숙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자금 세탁. 강정숙 명의의 자선재단을 통해 더러운 돈을 세탁했습니다. 자선재단이요? 겉으로는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지만 실제로는 비자금을 숨기는 통로였습니다. 김태수는 다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뇌물. 이 형사, 최 변호사를 포함해 여러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이 형사요? 네, 매달 5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걸 민호가 한 거예요?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형수님.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데요? 모든 비자금의 실소유주가 강정숙입니다. 강민호는 그냥 명의만 빌려준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강민호는 꼭두각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주인은 시어머니 강정숙입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민호는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우였습니다. 할머니, 준우야, 왜? 할머니, 엄마가 또 맞았어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화내고, 엄마 때리고, 할머니, 빨리 와주세요. 전화 너머로 지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수 씨, 저 지금 가봐야 해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달렸습니다. 민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엄마 집에 간 게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지연이의 떨리는 목소리. 저는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호가 지연이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지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당장 손 놔. 제 목소리에 민호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모님? 우리 딸한테서 손 떼. 민호는 비웃었습니다. 또 오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경찰을 부르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때 김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강민호 씨. 민호는 김태수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변호사 김태수입니다. 김태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당신 회사의 비리 증거입니다. 횡령, 자금 세탁, 뇌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에 제보할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죠?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정숙이었습니다. 그녀는 현관에서 들어오더니 우리를 노려봤습니다. 누구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왜 들어와? 어머니. 민호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강정숙은 민호를 쏘아봤습니다. 입 다물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주인은 강정숙이었습니다. 민호는 그저 어머니의 꼭두각시였던 것입니다. 강정숙 씨, 김태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배우죠? 강정숙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있습니다. 김태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비자금 계좌, 해외 송금 내역, 모두 당신 명의입니다. 강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내일 경찰에 제보하겠습니다. 감히. 강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우리 집안일에 참견해? 법을 지키는 변호사입니다. 김태수는 단호했습니다. 강정숙은 분노로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자, 지연아. 엄마. 우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강정숙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는 제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야, 지연아. 이제 시작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태수와 함께 증거를 확보한 다음 날, 저는 가게를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 김태수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형수님, 준비됐습니까? 네, 태수 씨. 김태수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어떻게요? 먼저 검찰에 제보하고 동시에 언론에도 공개합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론이요? 네, 제가 아는 기자가 있습니다. SBC 탐사보도팀 박민지 기자예요. 김태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 기자님, 저 김태수 변호사입니다. 큰 특종 하나 드릴까 합니다. 1시간 후 박민지 기자가 사무실로 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건인가요? 김태수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강민건설의 횡령과 자금 세탁 사건입니다. 박민지 기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강민건설이요? 그 유명한? 네, 하지만 실제 배우는 사장 강민호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 강정숙입니다. 어머니가요? 김태수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비자금 계좌, 자선재단을 통한 자금 세탁, 공직자 매수.
박민지 기자는 열심히 노트북에 타이핑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특종인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호가 며느리인 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박민지 기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정폭력까지요? 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취재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박민지 기자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연이와 준우와 함께 TV 앞에 앉았습니다. 9시 정각 SBC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명 건설사 강민건설이 수백억 원대 횡령과 자금 세탁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강민건설 건물이 나오고 박민지 기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민건설은 지난 5년간 공공사업 계약에서 실제 공사비보다 2배에서 3배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계약서 사본이 나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차액이 사장 강민호의 어머니 강정숙 씨의 계좌로 입금됐다는 점입니다. 강정숙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강정숙 씨는 자선재단을 운영하며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 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이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연아.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또한 본 기자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강민호 씨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딸의 팔에 시퍼런 멍이 있었어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강민호의 권력 앞에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화면이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TV를 끄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아침 인사동 가게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순희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강민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제 딸이 맡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호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때린 것, 회사 돈을 빼돌린 것 모두 책임지셔야 합니다. 제 인터뷰는 그날 모든 뉴스에 나갔습니다. SNS에서도 엄청난 반응이 일었습니다. 63세 할머니의 용기에 박수를. 강민건설 불매운동 시작합니다. 권력 앞에 굴하지 않은 어머니.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가족 망신을 왜 방송에서 시켜요? 며느리가 잘못한 것도 있을 텐데. 부부싸움에 시어머니가 왜 나서요? 저는 악플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아침 8시 검찰 수사관들이 강민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 헬기가 그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지금 강민건설 본사에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김순자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순이야, 뉴스 봤어? 네, 언니. 잘했어. 내가 정말 대단해. 고마워요, 언니. 그날 오후 4시, 김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강민호가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이요? 네, 오후 6시에 본사 앞에서요.
저는 지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민호가 기자회견한대. 엄마, 저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같이 있어줄게. 오후 6시 강민건설 본사 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이와 함께 뒤쪽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강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초췌한 얼굴, 구겨진 정장, 떨리는 손.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아내 박지연을 폭행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재무 비리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강정숙 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김태수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직입니다, 형수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저는 사장직에서 물러나고 회사를 해산하겠습니다. 아내분께 할 말은? 민호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연이가 제 옆에서 흐느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민호의 표정,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고통이 그의 얼굴에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민호 오빠가 울고 있었어요. 그래, 처음 봤어요. 민호 오빠가 우는 거, 저도 그 눈물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우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나서 혼자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아내를 때린 남자가 왜 우는 걸까요? 새벽 3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야? 장모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하지만 전화로는 안 됩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남산타워 앞으로 와주세요. 내일 오전 10시에요. 왜 거기서? 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모님을 만나는 걸 알면 안 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10시에 갈게. 고맙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제발 지연이를 지켜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감시한다니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지연이를 지켜달라니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연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산타워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오전 10시 남산타워 앞, 민호가 선글라스를 끼고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민호야.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야,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지연이를 사랑합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제가 지연이를 때린 건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협박? 지연이를 내쫓지 않으면 준우를 데려가겠다고, 법적으로 양육권을 빼앗겠다고.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어머니는 처음부터 지연이를 싫어했습니다. 며느리는 애만 낳으면 쓸모없다고 했어요. 강정숙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애만 낳으면 쓸모없어요. 어머니는 준우를 자기 손으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연이를 괴롭히라고 시켰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제가 말을 안 듣으면 회사를 빼앗고 준우를 데려가고 저까지 파멸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민호야,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워서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때렸습니다.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장모님, 진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호가 피해자라고? 하지만 지연이를 때린 건 사실 아닙니까? 민호야, 그래도 내가 지연이를 때린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압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어머니 얘기를 안 했잖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면 준우를 해치겠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준우를 해친다고? 네, 어머니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장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민호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강정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호야, 내가 그 계집을 쫓아내지 않으면 손자는 내가 데려갈 거야.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법적으로 양육권을 뺏을 수 있어. 박지연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우울증 약도 먹잖아. 어머니, 그리고 내가 말을 안 듣으면 회사도 빼앗을 거야. 모든 돈이 내 명의잖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장모님, 어머니가 진짜 악당입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의 꼭두각시였습니다. 민호는 울먹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지연이와 준우를 지켜주세요. 어머니가 복수할 겁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저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는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진짜 악당은 강정숙인가?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지연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민호와의 만남 후 저는 곧장 김태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민호가 건넨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수 씨, 이것 좀 들어보세요. 김태수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강정숙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야, 내가 그 계집을 쫓아내지 않으면 손자는 내가 데려갈 거야. 김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양육권을 뺏을 수 있어. 박지연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니까. 녹음이 끝나고 김태수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뭐가요? 강정숙이 아들을 협박하고 며느리를 괴롭히고 손자를 빼앗으려 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횡령의 주범도 그녀고요. 김태수는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진짜 악당은 강정숙이었어요. 그럼 민호는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폭력을 행사한 건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 뒤에 어머니의 조종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지연이는 5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당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김태수는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걸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민지 기자에게도 공개하겠습니다. 언제요? 내일 당장요. 다음 날 아침 SBC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터졌습니다. 강민건설 횡령 사건 충격적 반전입니다. 실제 주범은 사장 강민호가 아닌 그의 어머니 강정숙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에 녹음 파일의 내용이 자막으로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내라. 손자는 내가 데려가겠다. 내가 말을 안 듣으면 회사를 빼앗겠다. 저는 TV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박민지 기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강정숙 씨는 아들을 협박해 며느리를 학대하게 만들었고 손자를 빼앗아 자기 손으로 키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닌 시어머니의 며느리 학대와 손자 유괴 미수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진짜 악당은 시어머니였네. 며느리 학대의 전형적인 케이스. 강민호도 피해자였구나. 하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직접 때린 건 강민호 아냐? 어머니 탓만 할 수 있나? 댓글들이 엇갈렸습니다. 오후 2시 검찰이 강정숙을 소환했습니다. 뉴스 카메라 앞에 나타난 강정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강정숙 씨, 아들을 협박한 게 사실입니까? 며느리를 괴롭힌 이유가 뭡니까?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습니다. 저녁 6시, 지연이가 제 집에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아, 딸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저 뉴스 다 봤어요. 그래, 민호 오빠가 어머니한테 협박당했다는 거. 지연이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연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민호 오빠가 저를 때린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어머니 때문이었다면 그래도 내가 맞은 건 변하지 않아. 제 말에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요. 다음 날 강정숙이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횡령, 자금 세탁,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특히 손자를 빼앗으려 한 것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가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장모님, 앉아. 민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지연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물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저는 정말 지연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때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협박이 있었어도 제가 지연이를 때린 건 제 잘못입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워서, 회사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준우를 빼앗길까봐 겁나서, 그래서 약한 사람을 때렸구나. 네, 맞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혼 동의서입니다. 제가 이미 서명했습니다. 양육권은 지연이한테 양도합니다. 재산도 절반 이상 드리겠습니다. 민호야, 저는 지연이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장모님, 지연이한테 전해주세요. 정말 미안하다고. 그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이혼 동의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깔끔한 서명, 양육권 포기, 재산 분할. 모든 게 지연이에게 유리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에 지연이에게 이혼 동의서를 보여줬습니다. 딸은 한참 동안 서류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응, 민호 오빠를 다시 만나봐도 될까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지연아,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호 오빠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요. 그래도 엄마, 5년 동안 저는 민호 오빠를 악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뒤에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지연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민호 오빠가 정말 변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지연아, 내가 또 다칠 수도 있어. 엄마, 그래도 준우한테는 아빠가 필요해요. 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이와 민호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테이블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지연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저는 아직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 5년 동안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 깊어요. 알아, 지연아.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기회를 주지 않을래요? 기회요? 제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기회요. 지연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첫째, 오빠는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해요. 폭력 재발 방지 프로그램도요. 알겠어. 둘째, 다시는 절대로 저를 때리면 안 돼요. 단 한 번이라도 손을 대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약속할게. 셋째, 준우 앞에서 절대 화내지 마세요. 준우가 무서워해요. 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어, 지연아. 다 지킬게. 그리고 마지막. 지연이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직 오빠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기다릴게. 오빠가 정말 변하는지 저는 지켜볼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기회를 줘서.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강정숙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지연이, 민호, 준우가 모두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정숙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강정숙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를 괴롭히고 아들을 협박하고 손자를 빼앗으려 했으며 수백억 원대의 횡령을 저질렀다. 이는 가족을 파괴하고 사회 정의를 해친 중대한 범죄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정숙은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민호가 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우야, 아빠가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맞아, 준우야. 민호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연이의 상처도, 민호의 죄책감도,
준우의 트라우마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인사동 가게에서 한복 놀이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준우, 학교는? 엄마랑 아빠가 같이 데리러 왔어요. 지연이와 민호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여전히 가끔 민호를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고, 민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좋지.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상담 6개월째 받고 있습니다. 그래. 네,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많이 좋아졌대요. 지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민호 오빠가 요즘은 화를 잘 안 내요. 그래. 네,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지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야. 네, 장모님. 우리 지연이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 네, 약속드립니다. 준우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해진 거죠?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준우야. 조금씩 행복해지고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지켰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경찰도 변호사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랬듯이 저도 정의를 위해 싸웠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세상은 복잡하다는 걸, 단순히 악당과 피해자로 나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연이를 때린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진짜 악당은 강정숙이었어요. 며느리를 괴롭히고 아들을 조종하고 손자를 빼앗으려 했던.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저는 이제 알았어요.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걸,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용서도 배웠어요. 하지만 쉬운 용서는 없다는 것도. 저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이는 민호에게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가 정말 변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용서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인사동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3세, 한복 소품 가게 주인 박순희.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저는 세상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지연이는 자유로워졌고 준우는 웃음을 되찾았고 진짜 악당은 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함께. 촛불이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흔들리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그래, 순이야. 잘했어.